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폴란드가 한국판 험비라 불리는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K151을 400 대주문하자 여기에 탑재가 가능한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151을 도입한 다수의 국가들이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달아 운용하기에 폴란드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된 대전차 미사일을 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초 러시아가 20만 명에 가까운 대군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거의 모든 나라는 하루 이틀이면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기동부대의 진격은 곳곳에서 막혔고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기는커녕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차를 앞세운 러시아의 기갑부대를 맞이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기갑부대가 아닌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과의 전력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게릴라전을 택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을 가지고 러시아군 전차를 파괴하고 사라지는 전술로 큰 성과를 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개전 사흘 만에 제블린의 공격으로 100대 이상의 전차를 잃었고 무서운 진격을 막아낸 제블린은 세인트 제블린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블린은 소음이 적어 적군 근처에 은밀하게 접근한 뒤 공격하도록 설계됐는데 병사 한 명이 혼자 수송하고 발사할 정도로 무게는 가볍지만 화력이 강해 2.5km 떨어진 곳에서 발사해도 장갑차를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블린이 이번 전쟁에서 엄청 각광받자 한국판 제블린이라 불리는 현궁이 급부상했습니다. 현궁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제블린의 아류작 정도로 평가절하됐지만 이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제블린보다 더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사우디가 주도하는 이집트, 요르단, UAE, 바레인 등 연합군은 예멘 후티 반군과 싸웠는데 당시 150발의 제블린 미사일 재고를 다 써버렸습니다. 사우디는 급히 제블린 미사일을 무려 1만 5천 발을 주문했지만 미국 상원이 수출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우디를 구원해준 것은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었습니다. 현궁은 유도 방식이나 탄두 위력, 사거리면에서 제블린과 비슷하나 결정적으로 제블린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블린은 표적 조준을 위해 적외선 CCD 냉각에 30초가 필요해 사수가 무거운 미사일 발사기를 어깨에 메고 최소 30초 이상을 조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궁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채택해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주야간을 막론하고 신속한 조준과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전차 미사일들은 상대 전차의 전방만 타격이 가능하지만 현궁은 전차의 상면을 타격하기 때문에 파괴력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전차의 경우 전방의 장갑은 두꺼운 반면 포탑이 위치한 상면의 장갑은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이를 타격하면 아무리 세계 최강 전차라도 피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현궁으로 적의 전차는 물론 장갑차와 일반 차량, 기관총 진지, 벙커, 심지어 빠르게 질주하는 군용 오토바이까지 격파에 가공할 명중률과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현궁은 1억짜리 미사일로 최소 40억에서 100억까지 하는 전차를 한순간에 파괴해버리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이 현궁을 엄청난 기동성을 자랑하는 기아의 K151에 달면 엄청난 위력을 지니는데 러시아의 주력 전차가 5080km로 달리는데 K151은 최고 130km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지금 러시아를 상대하는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달 수 있는 K15만 1400대를 도입하는 것은 러시아가 도발하면 러시아 전차 부대를 무력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궁에 관심을 가지는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의 국가들에게 한국은 현궁을 가지고 새로운 무기를 제시하고 있어서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궁을 생산하는 LIG넥스1은 지난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놀라운 무기를 내놨습니다. 현대로템의 무인 차량 HR 세르파에 현궁 발사대를 탑재한 소형 모형을 전시한 것입니다. HR 시르파에는
원격 무장장치인 RCWS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원격 무장장치란 기존 육안 인지 및 구두 보고를 통해 타격을 결정하던 방식과 달리 감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원격으로 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유인 체계 대비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원격으로 공격 및 자체 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를 쓴다면 그동안 병사들이 몰래 숨어서 적의 전차가 나타나면 현궁을 쏘고 도망치는 작전에서 이제는 HR 세르파에 현궁을 달고 몰래 숨어 기다리며 영상을 원격으로 실시간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현궁을 발사해 적의 전차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국방부는 한국형 자폭 드론을 공개했는데 앞으로 자폭 드론에 현궁 탄두를 넣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성형작 약탄이 탄두 직경의 약 46배를 관통하지만 현궁이 채택한 이중 성형작 약탄은 2개의 탄두로 파괴력을 높여 탄두 직경의 약 10배를 관통합니다. 즉 현궁을 단 자폭 드론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에 내놓은 무기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무기가 K9자 주포와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산업연구원의 무기 경쟁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생산하는 70여 개 주요 무기 가운데 LIGNX1의 대전차 무기 현궁 등 31종이 글로벌 수준의 제품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독일의 세계적 제품을 100점으로 놓고 90점 이상 인국산 방산 제품을 골랐다고 말했습니다. 현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자와 장갑차를 다수 격파한 미국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과 성능이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현궁의 점수는 106,107점으로 미국 제블린 백절보다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K9자 주포가 99점, 레드백 장갑차 95점, FA 50, 94점에 비해서도 현궁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궁이야말로 반도체와 IT 강국인 한국이 만든 기술의 결정체라 불리고 있습니다. 현궁은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2.5km 이상으로 전차 사거리 밖에서 발사하는데 발사 후 망각 파이어앤드 퍼겟 방식으로 조준하고 방아쇠만 당기면 미사일 스스로가 전차를 찾아갑니다. 한국은 현궁에 외국 기술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양한 철단 핵심 기술들을 개발해 넣었습니다. 현궁의 앞부분엔 미사일의 눈에 해당하는 탐색기는 전차가 발산하는 열을 탐지해 추적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LIGNX1은 독자적인 이미지 추적 기술 개발도 절대 쉽지 않았지만 이것을 결국 국내 기술로 개발해냈습니다. 현궁에 탑재된 탐색기가 전차의 열을 검출하려면 소자 자체가 영하 170도 이하로 떨어져야 하고 전차가 나타났을 때 바로 사격해야 하므로 불과 수초 이내에 영하 170도까지 급속히 냉각되어야 합니다. 탐색기 안에는 JT 냉각기가 들어있는데 이것 또한 어렵게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현궁을 비롯한 미사일은 대부분 장기간 보관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방전되는 일반적인 전지를 사용할 수 없어 방전되지 않으면서 필요시 전력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특수한 열전지를 사용합니다. 열전지는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몇몇 선진국의 독점물로 전량 모두 수입산이었지만 현궁 개발 과정에선 이것마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현궁 개발 과정에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최적화해서 집어넣어야 하는 유도탄 체계 설계인데 국내 연구진은 개발 기간 내에 0.1의 길이와 0.1지의 무게와의 사투를 벌인 끝에 개발에 성공해냈습니다. 현궁은 이번에 폴란드가 K151 400대를 수입하면서 함께 도입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에서도 현궁을 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블린 8,000발을 주고 155포탄은 무려 107만 발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3대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포탄 100만 발을 다시 채우는데 5년, 제블린 8,000발을 창고에 싸는데 67년은 걸린다고 전망했습니다.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이를 억제할 만큼의 충분한 무기 재고가 없다며 한국판 제블린이라 불리는 현궁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술력의 결정체라 불리는 현궁이 이제는 중동을 넘어 유럽과 전 세계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K9자 주포, FA50 경공격기에 이어 이제는 잠수함 사업에서도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또 다른 한국의 방산 기술들에 탐내며
많은 요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노르웨이와 함께하는 전략전술 무인기 도입 사업에도 한국의 지원을 또 요청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급으로 사용된 각종 무인기 드론의 활약에 급히 무인기 전력을 갖추려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무기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엄청난 대전차 지뢰를 깔아놓았는데 퇴각하면서 자신들의 묻어놓은 지뢰에 당하는 참사가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오래된 지뢰 방식의 문제점이 이번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런 기존 재래식 대전차 지뢰를 대체할 수 있는 기동저지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동저지탄은 진동 및 음향감지 센서와 디지털 무선 체계를 활용해 아군의 접근 거부 지역에 접근하는 적군의 전차, 장갑차 등을 공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기동저지탄 내부에는 6개의 진동 센서와 음향감지 센서를 장착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동 센서는 표적의 접근을 감지함과 동시에 이를 분류해냅니다. 음향감지 센서는 표적의 방향과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표적을 향해 상부공격 지능탄을 발사할 때 활용합니다. 진동 센서는 1-0M 밖에서도 접근하는 표적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이를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해 보고합니다. 운용자가 기동저지탄 주변에 아군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동 명령을 내리면 표적이 100M/OILH에 접근했을 때 상부공격 지능탄이 발사됩니다. 이 기동저지탄은 정찰부대 등에 배치되어 아군의 거점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기동로에 신속히 투입해 적군의 접근을 막아내는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동저지탄은 앞으로 지뢰를 매설하려고 진땀을 흘리거나 자군이 심어놓은 지뢰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저지탄은 이와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적의 대규모 기동부대를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의 공중기동부대가 착륙할 수 있는 넓은 평탄 지역 주변에 기동저지탄을 배치하며 적군의 헬기가 착륙함과 동시에 기동저지탄이 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의 공격뿐만 아니라 아군 부대가 갑작스럽게 적군의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적군의 접근을 감시하는 광역 센서 체계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동저지탄은 센서와 통신 기술을 이용해 능동적으로 적의 기동무기를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는 지능형 탄약으로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4월 러시아 해군의 자랑인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이 침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무인기를 사용해서 모스크바함으로 이동시켜 사격통 제레이더를 조종하도록 유인하고 그 사이 넵튠 대함 순항미사일 2발을 쏘아 정확히 함선의 중심을 타격했습니다. 모스크바함은 흑해에서 가장 강력한 함선으로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해군 전체를 감당할 정도의 대함 미사일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겐 이에 저항할 만한 함대가 없는 것은 물론 잠수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스크바함은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무인기와 지대함 미사일의 조합으로 치욕을 당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는 그동안 압도적인 전력의 흑해 함대를 무서워했지만 무인기에 농락당하는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전략으로 자신들도 제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론은 우크라이나군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러시아도 이번 크림대교가 공격을 받자 대대적으로 킬러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인기 전력은 공격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이를 방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방어 전력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전력 중에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 방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 방산전시회에 해병대가 긴급 소요 형태로 발주한 40 무인 방공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서북도서 방어를 책임진 해병대는 북한의 무인기의 대공 위협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UAE는 4조 원에 달하는 천궁이 미사일을 발주했는데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주에 대응해 하나 시스템은 최신 AESA형 MFR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천궁, 비궁, 신궁, 형궁 등 첨단 정밀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LIGNX1은 최근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SAL 탐색기 기반 유도로켓, 40 무인기 탑재형 유도로켓, 신형 전파고도계 등을 발표했습니다. 반능동 레이저, 즉 SAL 방식은 목표물을 겨냥한 레이저의 반사파를 탐색기가 탐지해 추적하는 유도기법입니다. LIGNX1은
SAL 탐색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내 이를 기존 제품인 비공에 적용한 것이 공격 헬기용 2.75인치 유도 로켓입니다. 공격 헬기용 2.75인치 유도 로켓은 공격 헬기에서 운용하던 2.75인치 무유도 로켓의 제한 사항을 극복함으로써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체계입니다. 비공에 적용된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SAL 탐색기로 대체함으로써 대지 표적 대응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무유도 로켓 대비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명중률도 향상시켰습니다. LIGN-X1은 드론 요격 유도 탄용 표적 탐지 장치를 선보였는데 이는 요격 미사일 체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탐지 시커의 가격을 낮추는 신기술이었습니다. LIGN-X1은 비공을 바탕으로 한 SAL 유도 로켓 개발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LIGN-X1은 다남 시스템즈와 공동으로 공대지 순항 유도 무기용 저가형 전파 고도기를 개발했는데 이를 가지고 고도 오차를 감소시키고 크기를 축소시키며 가격까지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 유도 무기를 개발하는 LIGN-X1은 끊임없이 신기술을 발표하며 한국의 유도 무기 수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적군의 드론 등을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끝내고 양산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방산업계에 따르면 군은 한화에어로가 제조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를 내년 현장에 배치하는데 20kW 출력을 지닌 이 레이저는 3km 거리의 드론과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과 대치 중인 우리 군에게는 이 레이저 무기가 전략 전술적으로 굉장히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아군의 미사일이나 대공포가 북한 방향으로 발사되어 이것이 북한 영토에 떨어지면 자칫 대규모 국지전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레이저 무기는 당연히 불발탄 위험이 없고 북한 영토를 향해 발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1회 발사 비용이 불과 2영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값싼 무인기가 날라오면 비싼 방어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게 어렵지만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이를 단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4월 시험평가 당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추어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원래 개발 초기에 목표로 했던 레이저 출력은 20kW이지만 개발 과정에서 25kW급까지 출력을 증가하는데 성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군이 요구한 사거리는 3km 정도이지만 실제 대기 상태가 좋다면 5km 밖의 무인기도 격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지난달 시험평가에서 이 무기가 전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제 ADD와 한화에어로는 출력을 30kW로 높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를 2030년까지 개발해 항공기, 함정, 차량 등에 장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 지난해 레이저 빔으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휴대용 무기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첨단 무기에 집중할 때 북의 위협에 대비해 꾸준히 재래식 무기로 강력한 전력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직 재래식 무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전 세계에서는 한국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전쟁에 사용되는 신무기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진정한 군사강국, 방산수출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중국 CATL의 지난해 실적이 한국 배터리 3사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매출은 58조 원이었는데 CATL의 매출이 69조 원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실적에 웃는 것은 잠시뿐 CATL은 창사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일단 유럽 진출부터 엎어질 위기입니다. 중국 CATL 배터리 공장을 유치했던 헝가리 동부 미케페르치 지역 주민들이 공장 건설을 두고 반대 여론이 높아지며 갈등의 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헝가리 미케페르치 지역에 중국 CATL의 배터리 공장을 유치했을 때만 해도 헝가리 집권당은 헝가리 역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 유치라며 대대적인 업적인양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 목소리가 커져 집권 여당 안에서도 분열을 초래할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 1월에 열린 두 차례의 지역 공청회는 당국자들을 반역자라고 부르는 함성과 주먹 싸움 속에 막이 내렸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반감이 고조된 상황인데요. 반대하는 주민들은 용수 부족, 환경 오염 발생, 중국인 노동자 유입 등을 우려하면서 공장 건설이 중단돼야 한다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된다면 지역 사회가 나쁘게 변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도시 전체가 차이나타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심지어 헝가리 중앙은행장까지 나서서 배터리 공장 같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 추구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헝가리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25%로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친중 노선을 택해온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광범위한 미디어 수단을 동원해 CATL 공장 반대 움직임을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논란은 중국이 진행 중인 고속철 공사를 지연시키는 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헝가리가 중국에서 투자를 유치한 약 3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 공사였는데 이 공사 역시 부패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속철 건설 사업마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투자한 사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CATL에 이어 중국 배터리 기업 중 하나인 거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시안이 미국 미시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공장 역시 보조금 지급 논란과 반중 정서 확대 여파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커다란 악재는 중국 내부에 있습니다. 드디어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CATL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위친 CATL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CATL 2위를 지키고 있는 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된다. 초기에 기세 좋게 시끌벅적하게 일어났다가 마지막에 흐지부지 되는 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이 발언은 중국 배터리 업계를 CATL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특정 기업의 생산 과잉으로 인해 전체 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긴장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마불사가 된 CATL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이 CATL 회장을 직접 불러놓고 마인처럼 되고 싶냐고 경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 주석의 이 발언이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아 CATL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스위스 취리 증시 상장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CATL은 스위스 취리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최소 6조 5천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당국의 견제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CATL로서는 헝가리 배터리 공장 건설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규모 자금 조달처가 되어줄 줄 알았던 스위스 증시 상장까지 물 건너 가버리자 난감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CATL을 믿기 어려워진 유럽연합은 한국 배터리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유럽판 IRA라 불리던 유럽연합의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공개되자 한국 배터리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IRA와 다르게 한국을 비롯한 여객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럽판 IRA에는 중국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전적으로 줄여보겠다는 유럽의 의지가 확실히 엿보였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과 전쟁이 남긴 교훈이 있다면 동맹국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다각화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멋있게 표현했지만 쉽게 말해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동맹국은 한국을 의미합니다. 한국 배터리 업계로서는 유럽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유럽의 탈중국 한국화 전략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볼보 자동차의 CEO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사의 전기차 EX90에 중국 CATL의 배터리를 쓴다고 발표했지만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도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배터리에만 의존하던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물론 볼보는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내부에서조차 CATL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었고 유럽판 IRA 법안의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지리 자동차 입장에서도 CATL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 능력이 시급해졌는데요.
자원 분야에서도 승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업을 두고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미 리튬 생산 국가들이 구성하는 리튬 OPC의 주역이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60% 이상을 보유한 남미 국가들은 석유 수출국기고 OPC와 유사한 리튬 기구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 쓰이며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리튬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남미 국가들이 힘을 모아 리튬 생산량을 조정하고 가격을 책정할 경우 석유 수출 기구가 그랬듯 리튬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튬 OPC의 주도국은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브라질 등입니다. 이 중 아르헨티나와 칠레, 볼리비아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65%를 보유한 남미 리튬 트라이앵글입니다. 그런데 리튬 OPC 국가들은 단순히 리튬이란 원자재를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리튬을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들도 곧 배터리 전기차 제조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2027년까지 호주에 이어 세계 2위 리튬 생산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포스코 홀딩스는 남미 리튬 OPC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래전 포스코 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소금호수 채광권을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가 3천억 원에 인수한 이 호수는 이미 가치가 113배나 뛰었습니다. 이 염호는 매입 당시 리튬 매장량이 220만 톤으로 추정됐으나 처음 추정치보다 6배나 많은 135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계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로서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있어 협업을 진행한다면 한국과 아르헨티나 모두에게 원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 CATL은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한국 배터리 3사의 매출을 압도하는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CATL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한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지금까지 LFP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전략이 통하지 않을 듯합니다. CATL이 특히 강했던 LFP 배터리 시장에 한국 배터리 3사가 속속 뛰어들어 중국의 점유율을 잠식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배터리 업계는 양적 측면에서는 세계 1위이지만 기술력의 척도인 특허수에 있어서는 세계 배터리 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한국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CATL의 배터리 특허는 약 4,000건이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약 24,00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중국 배터리 업계는 큰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저렴한 LFP 배터리 시장에서 양적으로 앞서갔는데요. 중국이 좌지우지하던 LFP 배터리 분야까지 한국이 가져온다면 양과 질 모두 한국이 중국을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또 한 번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조 규모의 폴란드 방산 계약에 이어 이번엔 이집트 측에 320대 분량의 전동차 수출 계약이 타결된 것인데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교통 인프라가 처참한 수준인 이집트에선 전동차 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오랜 국가적 숙명이었기에 이번 계약은 양국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는 역사적 성과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한 고위 정치인이 한국산 전동차의 탑승을 마치자마자 기대도 못했던 충격적인 경험에 기겁하며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데까진 고작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이들은 그가 마치 눈이 뒤집히며 천국에 온 듯한 표정마저 지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고 그가 한국 전동차에 반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메이드 인 코리어 열풍은 단지 방산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은 다수의 K2 흑표 전차를 폴란드에 팔아치운 것도 모자라 이집트 교통부 산하터널청이 발주한 7,557억 원 규모의 카이로 전동차 공급 및 현지화 사업까지 수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수주는 이집트의 신규 민관 합작 철도 차량 제작업체인 네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맺은 것으로 전체 사업 규모는 무려 8,802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현대로템은 현지 철도 차량 제작 기술 이전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며 2028년 보증기간이 지나면 8년간 차량 유지 보수를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수에즈 운하공업단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집트 정부는 이번 협력으로 해당 공업단지 내 철도 차량 생산 공장 설립과 동시에 최대 관심사인 철도 차량 현지화 확대를 모두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철도 현대화를 국가 과제로 선정한 이후 고속철도 도입과 주요 도시 지하철 확장 및 광역철도를 확충하는 등 이집트의 성장성에 막대한 뒷받침이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번 수주를 위해 대략적으로 4억 6천만 달러와 수출금융 1억 달러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이 적용됐다고 밝혔는데요. 치열한 국제경쟁 입찰에서 경쟁국들이 자국 기업의 양어성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응해 한국 또한 양어성 금융 패키지를 적기 제공함으로써 사업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었죠. 이번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열릴 철도 관련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은 100여 개에 달하고 향후 수출의 파급 효과는 약 3천억 원에 이르며 고용 유발 효과 또한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는 분명 한국에 더없이 반가운 소식임이 틀림없었지만 오히려 해당 계약에 더 환호한 건 이집트 현지 주민들과 고위급 인사들이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이집트를 방문해 카이로 메트로 전동차 공급 사업의 수주를 지원하고 이집트 정부와의 철도 협력 관련 MOU에 최종 사인을 하자 현지 장관들은 온갖 종류의 축사 메시지를 쏟아내며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표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외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현대로템의 이번 대형 수주와 관련된 숨겨진 뒷이야기가 공개되며 또 다른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당시 현장을 방문한 고위급 인사들은 무려 50도가 넘나드는 찜통 속에 과연 한국산 전동차가 이처럼 짓궂은 날씨에 정상 작동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지 기후를 고려한 차량 세팅에 관해 매우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집트 정부는 현지 폭염 속에서 고온에 최적화된 부품이 쓰일 것과 객실 내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장치들이 반드시 탑재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이번 계약건은 이집트의 노후된 인프라를 재건하는 매우 중요한 건수였기에 당시 현대로템 사장단은 이집트 대통령궁에 초대돼 압델 파타 LCC 대통령과 면담 자리를 갖고 현지 철도 시설 현대화에 대한 무게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죠. 이윽고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궁 관계자들은 이제 막 점검을 마치고 시범운전에 들어가는 한국산 전동차에 타자마자 그만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몸이 타오르는 찜통 더위에 반해 한국 전동차의 내부는 쾌적하다 못해 마치 북극에 들어온 것 이냥 너무도 차가웠기 때문이었는데요. 서울교통공사가 공개한 냉난방 민원 현황에 따르면 에어컨이 너무 시원하다 못해 춥다는 민원이 무려 44만 건이나 된다고 하니 이러한 한국산 냉난방 시설을 처음 접한 이집트인들의 혼이 빠져나간 건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이집트 교통 역사상 처음으로 LCD 노선도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등 탑승객 편의를 위한 각종 장비들의 수준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대통령궁 관계자들마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는데요. 사실 이는 현대로템 측에서 10년간 공들인 이집트 시장 진출 전략과 관련된 모든 분석들이 철저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8세기 인구가 300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게 19세기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급기야 2020년 1억 명을 돌파한 이집트는 아랍 동맹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게 됐지만 마땅한 교통 인프라가 정착되지 못해 지옥과도 같은 교통 혼잡은 디폴트 값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국토의 크기가 남한 면적의 10배에 달함에도 96% 이상이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수준의 무더운 사막이다 보니 아프리카 경제대국이라 불리는 이집트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고질적인 교통 인프라 문제가 해결돼야 했는데요. 실제로 이집트 정부는 2030년쯤이면 인구가 1억 4천만 명을 초과할 것이라 예상하며 이런 인구를 잘 이용하면 상당한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때를 놓쳐버린 도시계획과 지역균형 문제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인구들 이용하기는 균형. 갈수록 국가 운영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카이로처럼 바닷가를 가까이 둔 지역을 제외하면 대다수 지방의 개발이 아주 엉망인 수준이며 그나마 대도시들조차 짓담한 건물들이 가득할 정도이니 이는 국토 개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 인프라를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오죽하면 국토 불균형의 문제로 늘어나는 빈민가와 치안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이집트를 한 번이라도 다녀온 여행객들은 웬만해선 차선, 인도, 신호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같은 교통 무법지대를 본 적이 없다며 실제로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은 길을 건널 때 절대 뛰지 말고 마주오는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최근 이집트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건수는 약 1만 6천 건, 교통신호와 과속방지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안전법규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는 대중교통도 예외가 아니며 한 예로 2017년엔 알렉산드리아 인근 역에선 카이로에서 출발한 열차가 미리 역에 정차 중이던 열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바람에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치는 등 대형 사고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고 목격자들에 따르면 두 열차의 머리칸과 꼬리칸이 부딪히면서 열차가 공중에 피라미드 모양을 만들었을 정도로 강한 충돌이 발생했다며 이는 브레이크조차 말을 듣지 않는 노후화된 열차의 시스템상 언젠가 한 번은 일어날 사고였다고 비통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집트 정부는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을 국가적 사명이라 판단하며 그중 세계 최고의 지하철 인프라를 만드는데 성공한 한국에 긴급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요. 한편 2012년 카이로 1호선 전동차 수주로 이집트 시장에 첫 진출한 현대로템은 올해까지 이집트 철도청의 철도, 신호 현대화 사업까지 맡게 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친 듯이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카이로 메트로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참여하여 약 1조 원 규모인 총 484량의 전동차를 공급하는 등 이집트 전동차 물량의 25%를 점유하게 된 현대로템은 이것도 모자라 내년엔 추가로 1억 1천만 달러 규모 이나그 한마디 룩소르 철도 인프라 확장 사업까지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번 수주전엔 세계 최대의 철도 차량 제조사로 꼽히는 중국 국영기업 중기중처와 스페인의 철도 운송장비 제조회사 CAF와 입찰 경쟁을 벌였음에도 현대로템이 압도적인 몰표를 받으며 사업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도 체계적인 서울 지하철 노선을 만들어낸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면에서 당연한 결과이며 또한 이미 손을 대기엔 너무 늦어버린 이집트의 절망적인 교통 인프라를 뜯어고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라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번 수주건을 계기로 방산시장에서처럼 한국 전동차의 기술과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가길 또 한 번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수많은 낙후 국가들과 러우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7조 그 이상의 교통 관련 추가 수주 소식이 들릴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